네,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들어 왔던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이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너무나 중요한 지금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제 큰 마음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보수주의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를 먼저 세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요. 코로나의 위험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이 뭔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웨덴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스웨덴은 이제 여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사이를 우리 오픈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초등학교도 정상 등교하고 99%의 인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이 권고는 하는데요, 자율에 맡겨집니다. 여기서 제가 모두 한 번씩은 손을 드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맞는 것 같은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뭐 여기는 또 똑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손을 들어보면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스웨덴처럼 사회를 오픈하는 방향이 맞겠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국가든지요. 혹은 너무 그래도 위험하니까 우리나라처럼 혹은 뭐 다른 뭐 많은 나라들처럼 이렇게 카페도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나? 이 두 가지, 오픈하겠다 아니면 클로즈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네, 오픈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무조건 한번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픈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네, 내려주시고, 그래도 이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클로즈하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손 드신 분 5분입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웨덴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언론이 말하는 것 말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스톡홀름 대응병원 의사가 8월에 쓴 글이 있는데요. 얼마나 코로나가 나쁜가 해서 8월, 4월에 글 쓰고 이제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스웨덴은 사회를 클로즈 시킨 적이 없어요. 3월부터 계속 클로즈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6월, 7월, 8월 지나가면서 하루에 사망자가 0명에서 많으면 5명. 어제도요, 그제도요. 지금 10월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월 때부터는 스웨덴 이제 의사들과 방역 당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웨덴은 우리는 진단 키트가 부족하니까 초기에 모든 사람을 검사 안 하겠다. 아파도 우리는 검사 안 시켜준다. 꽤 많이 아파요.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만 검사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진자는 12만 명인데 실제로 실제로 걸린 사람은 500만 명이 된다. 이런 이제 이 의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망률이 0.1%라는 겁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우리가 검사하지 못하는 감염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 매년 독감 찢은 사망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기사를 많이 뺏겼었어요. 외신 기자 언론 중에서 스웨덴이 올해 역대 가장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단인구당 사망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1980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기술 발달하니까 쭉 떨어지고 있죠. 10만 명당 겨울에 사망자, 봄까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4월에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스웨덴. 근데 올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다 끝났으니까 정말 위험한 질병인데 스웨덴 저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이쯤은 있겠지? 총 사망자요. 뭐 교통사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결과는 이제 일단 여기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월별 사망자인데요. 왜냐하면 4월에 정말 많이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월별 사망자로 보자. 그럼 엄청나게 많이 튀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80년부터 스웨덴의 100만 명당 월별 사망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하향 곡선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4월에 엄청 죽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코로나 진짜로 무섭고 4월에 이제 피크 쳤다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게 한 1,500쯤 가 있으려나? 한 2,000쯤 가 있으려나? 단 한 달이라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21명 찍었습니다. 4월에요. 이제 월별 사망자로 보더라도 올해 뭐 특별한 전염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데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발표는 못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해하실 후유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을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7%가 후유증을 호소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중증 환자 143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87%라는 건데요. 중증 환자로 갈 확률은 1.8%입니다. 근데 우리가 검사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1%보다 낮다고 봐야 되고요. 자, 중증 환자 1% 중에서 87%인 겁니다. 근데 그 1% 중에 그 87%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50%가 만성피로입니다. 그것 중에 50%가 만성피로, 호흡곤란, 관절 통증, 가슴 통증. 그런데 이 중증 환자라는 분들이 최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2주는 입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2주는. 자,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달간 꼬박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이게 다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다 사실은. 그래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문조사로 된 건데 주관성이 들어가서 과장된 측면이 많다. 또요. 탈모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뭐 누가 뭐 이제 걸리고 나서 탈모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제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중병 질환을 앓고 고열 질환을 앓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앓는 동안 원래 탈모가 증가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원래 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이고요.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 공급 등으로 컨디션을 찾으면 대부분 회복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겁을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무서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뭐 원래 이런 거다 라고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폐후유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폐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1% 미만일 것이다. 아무리 높아도.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강도가 약합니다. 무증상도 너무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한 바이러스가 폐를 더 많이 손상시킬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후유증도 지금 확진자만 수천만 명입니다. 실제로 몇억 명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폐가 안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폐를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포그라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부산대 교수님께서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내가 점점 내가 멍청해진 것 같다. 뭐 머리 막 방해하다가 내가 어디쯤 갔는지 까먹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학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인지 솔직히 모른다 우리는. 이분이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원하시고 이랬는데 이게 감염에 따른 충격 때문인지 뭐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 심리적 결과인지 정말 코로나19 때문인지 우리가 이거는 사실 모른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한림대 의대 교수님은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보다 특별히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9월 초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기사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들을 특별히 취사 선택한 건 아니고 친구들이 저한테 두 개의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기사는 어떻냐, 저 기사는 어떻냐. 근데 제가 이제 그 논문까지 찾아서 가보니까 두 개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말하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제가 취사 선택한 게 아니고 친구가 줬던 그 두 개의 기사에 대해서 그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침투해서 위중증 일으킨다는 SBS 의학 전문 기자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기사가 어디까지 가냐? 9월 8일에 올라온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6월 25일에 초안이 나왔고 9월 8일에 살짝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7월에 과학 전문 잡지 더 사이언티스트에서 이게 리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정확한 내용들이 많겠죠. 이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논문에는 바이러스가 뇌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논문의 대표 저자, 1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내가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사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나 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일부가 뇌에 들어갔다고 해서요. 정말로 그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몸에 다 퍼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이 생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피어 리뷰 이제 전문가들이 리뷰를 했는데요.
존스 홉킨스 의대 신경동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한 겁니다. 오가노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몸에다가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에다가 실험하는 건 여러모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막 인증도 어렵고요. 줄기세포를 뉴런을 배양합니다. 외부 실험실에 이 세포를 한 9주, 10주 이렇게 배양합니다. 배양한 세포 덩어리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실험 방식에서는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면역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 덩어리에는 면역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가노이드 방식이 원래 잘 알려진 단계가 소규세포도 없고 뇌가 대부분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BBB라고 해서 Blood Brain Barrier입니다. 혈액의 장벽이 원래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신경바이러스 학자인 네트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실험해봤는데 부검된 뇌에서 코로나19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그리고 내가 발표하진 않은 어떤 논문에서 우리도 감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논문이 한국에 소개될 때쯤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기사로 둔갑한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받은 논문인데요. 기사인데 10월 10일에 코로나19 감염되면 폐 손상도 되고 10명 중 5명한테 심장질환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아니면 어쨌든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네. 남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술 처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이런 이제 남을 비난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JK 한국에 있는 의학 저널에 올라온 논문인데요. 계명대 의대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퍼졌을 때 2, 3월에 중환자 입원실에 있었던 38명의 데이터로부터 논문을 쓴 겁니다. 이 38명을 보니까 22명은 심장에 대한 약간 뭔가 이상 증세가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발견된 사람이 22명. 근데 이 22명의 평균적인 나이는 70세고요. 산소 포화도는 제가 잘못 적었는데 93%였습니다. 94% 이상은 정상 범위로 봅니다. 정상에서 조금 미달한 정도였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이 중에 6명이었습니다. 22명 중에 6명이 사망했고요. 심장질환이 없던 사람들은 또 이 정도.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28일, 거의 한 달 동안 꼬박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요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이 논문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의 60%, 58%, 38명 중에 22명이 심장질환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논문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코로나 환자 지금 38명 중에 총 7명이 사망했는데요. 코로나의 사망률이 18%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거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이렇게 주장했다가는 사이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러면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아놨죠. 코로나 환자의 10명 중 5명한테 심장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논문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디스커션해 보시면 우리는 일반 병원이 아니고 최고 대학병원, 3차 의탁병원 위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심장질환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22명 중에서 평균 나이 70세 그리고 기저질환이 당뇨병이 40%, 고혈압이 60%, 만성 신장질환이 10%, 이상지질혈증 14%, 뭐 신부전증도 한 명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의 요점은 뭐냐? 마지막 컨클루전 가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환자가 만약에 있다. 자 그렇다면 심장 손상 지표가 나타나는 환자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면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당신이 코로나 환자 걸렸는데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더 죽기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문제는 이런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열심히 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원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면 다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댓글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 당시에 첫째 날 정말 무섭다. 어쨌든 걸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를 무서워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대한민국 방역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될까? 첫 번째로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경제 셧다운의 비용이 도대체 우리 얼마인가? 하면 국가 예산이 있겠죠. 지금 3월
추경 예산 12조, 6월에 35조, 그리고 9월에 8조. 역대 다 최대 규모 계속 편성이 됐었고요 이미. 그리고 내년 예산이 555조 원인데 코로나 극복에 지금 확장 재정이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우리나라의 빚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 살고 지냈던 자영업 하던 형들, 친구들, 실직하고 폐업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도 이런 나라 많고요. 정신질환, 우울증하고 자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은 아시겠지만 한 번 걸리면요, 이게 평생 동안 또 찾아오는 질병들입니다. 평생 동안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런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인 겁니다. 외환위기 때 자살하신 분 50% 늘어났고요. 금융위기 때 20% 늘어났습니다. 단 1년 동안. 그리고 이게 한번 올라가면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또 퍼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살도 항상 1등, 2등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게 또 비용이고, 또 다른 거는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 노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당국이 굉장히 큰 힘을 쥐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라는 사람을 조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분열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욕하게 바꾼 겁니다. 셧다운 때는. 저기는 안 지키네, 저기는 뭐 마스크 안 써네, 저기는 마스크 내렸네, 포에 걸었네, 뭐 톡에 걸었네 이러면서 저 집은 가면 안 되겠네, 저 집단은 나쁜 집단이네. 이게 엄청난 사회 분열.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지금 셧다운에 대한 비용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얘는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3월에 중환자 병상 500개였는데요. 한 달 만에 2배의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환자로 인한 중환자 병상이 사용된 거 피크 때 500개 정도 사용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엄청 낮죠. 또 재밌는 거 우리나라 기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찾아보시면 며칠 전 기사 나온 겁니다. 중환자 병상 한 달 전보다 2배 늘어나 해서 스웨덴 방역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몇 명인데라고 물어보면 그 기사에 몇 명은 안 적혀 있습니다. 자기도 쓰기 부끄러운 거겠죠. 사실 40명이라고 하네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외국에 있는 기사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웨덴 병원은요, 맥시멈 캐패시티를 한 번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4월에 이렇게 확보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자, 9월 11일입니다. 우리나라 8월 소동 이제 지나고요. 한참 막 검사도 훨씬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중환자 병상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인천에도 없고 광주에도 없고 대전에도 없고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이 없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냐면 175명입니다. 175명.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병상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전파 속도를 낮춰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자. 자영업자도 아, 우리가 너무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사업이 거의 망할 위험까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 3단계로 가주겠다. 우리 사업 다 문 닫고 100% 보상도 못 받지만 가준 겁니다. 사실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어쩔 수 없이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중환자 175명도 수용할 수 없다? 스웨덴은 인구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국가고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중환자 병상을 1000개를 확보했거든요.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5천만 명이 사는 국가에서 중환자 175명도 수용할 수 없다. 중환자 병상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확보해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치 노후화라는 게 사실 제 주변에 다양한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진 친구가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8월에서 이런 데이터를 막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아, 영광아, 그래도 설마 이 정부가 이걸 일부러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저도 꼭 그럴까라고 좀 의문을 사실 8월까지도 꽤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친구를 또 서울로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봤는데요. 9월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든 확신은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 라고 그 친구도 마음을 바꿨더라고요. 저도 사실 9월에 거의 그렇지 않고서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8월 16일이죠. 8월 15일에 그렇게 코로나가 난리 났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가. 경찰 추산 10,000명, 20,000명, 그리고 집회 측 추산 10만 명 좀 넘는데요. 근데
마스크 다 안 쓰죠. 해수욕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같은 연휴였습니다. 16일에 부산 해운대만 26만 7천 명, 당시에 올해 최대치 경신했고요. 그리고 부산 7개 공설 해수욕장에만 총 8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요, 코로나19는 대다수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위험한 질병이 아닙니다. 치사율이 낮고요. 확진자 중에 치사율이 아니고 실제 감염자 중에 치사율입니다. 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의학 쪽에 데이터 정리해 놓은 거 보면 그냥 치사율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케이스 퍼탈리티라고 하거든요. 확진자 중에 몇 프로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냥 사망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입증된 특별한 후유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본인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보호 전략으로 방역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학문의 자유조차 억압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어떤 교수님의 이제 메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다. 고위험군을 정말 우리 보호하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자. 의무가 아닌 자율로 가자. 남 욕할 필요 없고 마스크 뭐 내렸네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파업하는 방향인 겁니다. 이게 사회가 정말로 그걸 제안하고요. 근데 이게 저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점점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8월부터 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있던 아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도 찾아뵙고요. 근데 의대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영광아 내가 아마 분명히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해서 그래 한번 내 병원에 있는 내 사무실로 찾아와봐 얘기해보자 했는데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하고 그분도 안 믿기니까 직접 컴퓨터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외국인 논문도 찾아보고 막 기사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서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 3시간 동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많은 의사 친구들이 있어요. 의사 친구들도 제가 모두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 10월이 되면서 전문가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9월에 그래서 9월 29일에 시사인에서 이제 오명동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님이고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중앙임상이 현재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WHO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회견을 못했어요. 이분이 9월 중순에 하려고 했는데 중앙임상위에서 그날 아침에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치사율이다. 생각보다 낮다. 과도한 공포가 대한민국에 있다. 2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죠? 얼마나 위험한가? 그럼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자, 기자회견을 그럼 왜 취소를 했나? 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주변에서 말렸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뒀다. 하지만 그럼 왜 나왔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학자로서의 역할이다. 내가 중앙임상위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타격받을까봐 내가 중앙임상위 위원장으로 나올 수는 없었지만 개인 교수 이름으로라도 내가 나가서 언론에다가 말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나오신 겁니다. 사실 유진홍 교수님도 지금 현재 대한감염학회장으로 계시는데 이 교수님도 7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거 대응 스웨덴 전략이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 모르지 외국에서는 2월, 3월부터 계속 이 잘못된 락다운 정말 위험하다고 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WHO 특사도 락다운 없는 스웨덴식 방역이 세계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다 9월에. 왜냐? 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랑 자영업자에는 정말 중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지금 대학교의 선후배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 다니고요. 아니면 공공기관 다니고 고위 공무원이거나 이미 아니면 다 연봉 1억 받는 최소 의사들이나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본인한테 타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연봉 그렇다고 국가가 나한테 연봉 막 1억 주던 거를 안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화이트 칼라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타격받지 않는다고 보상하는 말들 하면서 너희들 다 죽어도 돼.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랑요,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 교수님 다 역학 관련 이제 데이터 보시는 쪽으로 전문가들입니다. 이 교수님들 3분이 나와서
베링턴 디클러레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도시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언문을 작성했는데요. 그 두 문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역학과 공중보건 전문가로서 우리는 현재의 이 대응 전략이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집중보호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서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누구시지 않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락다운 정책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공의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약 한 20-30문장 정도 되는 이제 이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선언문 작성하고요. 동료의 친한 전문가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공동 서명해 줄 수 있는지. 대부분이 서명을 해주기로 해서 42명이 공동 서명을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인터넷으로 서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번 달 초에 올라왔는데 지금 60만 명의 시민과 공중보건 과학자,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이나 다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1만 1천 명, 그리고 의료 종사자, 뭐 간호사나 뭐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3만 명. 지금 이 정도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한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제가 8월에 주고받은 메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방의학에서 오랫동안 거의 수십 년 동안 논문도 진짜 많이 써오고요. 헌신적으로 해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덕분에 제가 욕 다 먹고 이제 이 의학계와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 대책을 좌지하고 있는 분들은 역학 예방의학 전공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서울대 예방의학과 어떤 교수님 다 그 밑에 있는 제자분들이랑 관련된 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자, 관련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위원회도 다 포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료도 이 교수님도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게 있었고요.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데미지를 많이 받았고 힘들다 해서 국민들 중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하루빨리 이 난국에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을 학계에서 매몰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나밖에 못 받게. 네네. 네네, 질문해 주시죠. 저는 포스터의 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스웨덴 방역이랑 남미 방역 비교하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지만 스웨덴 면적을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스웨덴 면적은 40만 제곱킬로미터고 대한민국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반대로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고 스웨덴은 1천만 명이고, 그래서 이런 방역에서 좀 개방적인 걸 했을 때 좀 서로의 상황이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독감과 비슷한 수준의 사망률이라든지 전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감은 항상 백신이 있었고 코로나는 이번에 백신이 없었던 시기가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역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중국 관련해서 어떤 뭐 처음에 차단했어야 했다 이야기할 때도 뭐 대만을 본받는다 한다고 하지만 대만은 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엄청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더 쉬운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걸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는요. 저희가 모든 나라가 조건이 사실 다릅니다. 모든 나라가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케이스를 가지고 오시면요, 정말로 많은 케이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말해드리면 일본의 도쿄에 거의 1,000만 명이 삽니다. 일본도 인구 밀도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생각보다. 일본 우리나라보다 한 2~3배 많이 사는데 면적도 한 3~4배 넓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도쿄만 서울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일본이 그렇게 막 다이아몬드 크루즈 선에서 내렸던 사람 그냥 막 돌아다니게 다니게 두고 하니까 우리가 일본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코로나로. 하지만 사망률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 말씀하셨지만 스웨덴 말고 유럽에서 대부분 국가가 다 셧다운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랑 지금 스웨덴이랑 사망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셧다운의 효과가 지금 우리가 어떤 대륙별로 봤을 때요.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죽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대륙은 잘 죽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셧다운을 그 비슷한 지역에서요. 인구 밀도도 뭐 비슷하고요.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겠죠. 똑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데 셧다운을 하고 안 하고 그 나라의 사망률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또 제가 뭐 다른 데이터도 참고 자료 쪽에 보면 좀 있거든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망률이라는 게 혹시 그 감염자 수에서 사망자를 나누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